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1대1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건너갔던 중국이 이젠 추방되는 신세로 전락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광산 회사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즉각 콩고 민주공화국을 떠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콩고 당국이 불법 채굴과 환경 파괴를 이유로 해서 중국의 6개 회사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콩고의 이런 조치는 중국의 광산 회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이 환경 파괴와 불법 채굴 일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빗발치니까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콩고 당국의 이런 조치에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외교적 항의를 했지만 실태 파악을 한 다음 곧바로 콩고의 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우펑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지난 14일 중국은 콩고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 중국의 광산 기업들이 조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 중단을 명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징 콩고 주재 중국 대사도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당국은 천연자원의 불법 채취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 이 강력한 조치를 수용한다 그러면서 콩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 임시 감옥도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중국 거부 사태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펠릭스 치세게티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셉 카빌라가 서명했던 이 중국의 광산 기업들과의 협약서를 검토한 다음에 이런 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로부터 15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지원 한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IMF가 그 조건으로 외국 기업에 부여된 편향된 광산 개발 계약들을 정리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이번 강경 조치의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펠릭스 치세게티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중국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 광산 개발 협약에 대해서 재협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 13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광산 개발 협력으로 인해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및 환경 개선을 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오랜 우위를 유지해왔고 광산 개발 역시 양국이 윈윈하는 모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추방 조치에도 콩고 민주공화국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의 코발트 광석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불법 채굴과 환경 파괴가 콩고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간다와 탄자니아 등에서도 이 중국이 송유관 건설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야생동물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파괴를 일삼아 가지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 사업들은 석유와 금속, 목재와 같은 원자재들을 중국이 취하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월 30일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니에서도 중국이 시만두 산맥에 매장된 고급 찰광성을 채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철광석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의 생태계 훼손은 엄청날 것이다. 그런 걸 바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듀크 대학의 니콜라스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로소스 연구원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은 중국 당국이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로서스는 그 일례로 가나 시노하이드로 협정은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고도 복사이트를 채굴할 수도 있었고 또 농부들의 생계라든지 천연 자원들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예방 조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얼마나 피해가 컸든지 일부 프로젝트는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케냐의 경우에 지난 2019년 20억 달러 규모의 라무 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환경단체의 항의로 결국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중국 당국이 이 아프리카에서 1대1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 파괴라든지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이익만 추구하면서 강행한다는 점입니다. 듀크 대학 니콜라스 연구소의 잭슨 유잉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이런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의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는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들이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도륙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어진 태평양 약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그리고 통가, 바누아투 등의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시리즈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 말라이타 섬 나우루아 마을은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아름드린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는데 지금은 진흙밭에 통나무만 쌓인 황량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주민인 후카 카야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을의 집들도 사라져 마치 죽음과 파멸로 뒤덮인 것 같다라면서 개탄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이곳에서 무분별하게 벌목을 해간 탓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 제도는 2000년 이후에 천연 자연림, 전체 자연림 가운데서 이 천연 자연림의 7%를 잃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36년에는 자연림 전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목재 수출액이 6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7,6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디언은 에펠탑 같은 구조물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불법 목재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예 신경조차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이 남태평양의 자원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눈 감고 있다고 봐야 좋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의 쉐인 맥레오드 연구원은 중국은 공급 라인이 짧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태평양 자원의 가장 독점적 고객이 됐다 그러면서 문제는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인데 중국은 책임은 없이 왕성한 식욕만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국제환경인권 비정부 기구인 이 글로벌 위트니스도 중국이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들까지 무분별하게 사들이면서 섬들도 본격적으로 황폐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수출되는 통나무의 70%가 불법 목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 남태평양에서 중국이 빨아들이는 것이 목재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곳의 광물들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채굴해 갑니다. 파푸아기니 라무 광산에서 채굴되는 니켈과 코발트도 매년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빌 로렌스 제임스 쿡 대학 생태학 교수는 중국이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은 지금 이 아프리카를 사실상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고 있죠. 1956년 이집트하고 수교한 이래
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은 이 아프리카의 인재들을 중국으로 국가 장학생으로 불러가지고 중국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하면서 두터운 친중 인맥을 만들어갈 정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1대1로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프리카의 좋은 것들을 모두 중국으로 쓸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마치 자신들 국가의 소유인 것 같이 마음대로 남획하면서도 13억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3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64조 원 정도에 달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건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막대한 부채를 졌다는 의미고요. 그 부채 폭탄 때문에 중국에 끌려다닌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가 올 3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 나라 중에서 절반, 25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부채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자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자금은 이자도 없고요.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공적개발원조, 그러니까 ODA라고 그러죠. 이 ODA 형태가 대부분입니다만 중국은 1대1로 참여국에 직접 차관을 제공하고 이자도 받고 사용료도 받습니다. 여기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중국이 제공한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지 권력자들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거죠.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를 알면서도 그냥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천연자원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의 켄 오포리 재무장관은 중국의 부채협상 접근법은 빚 많은 나라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이걸 상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그 나라가 생산한 천연자원이 수출 대금도 못 받고 체납금 상환 명목으로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로 인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국가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까지 중국이 넘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줍니다. 지난 2018년 케냐의 감사원장에게서 유출된 보고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남부해안 몬바사의 전략자 항구가 케냐의 주권을 담보로 세워졌다 그러면서 만약 케냐 정부가 이 몬바사 나이로비, 수도가 나이로비거든요. 이 몬바사 나이로비 간의 표준궤 철도에 대한 32억 달러의 중국 측 대출금 상환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이 몬바사 항구 소유와 운영권에 관한 조건부 날인 증서가 중국 수출입은행에 양도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케냐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부각되면서 중국 1대1로 사업의 주력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2020년 6월 케냐 항소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중국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 국가인 잠비아에서도 중국 기업이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서 전력 회사인 제스코하고 국제공항 같은 이런 국가 핵심 자산을 압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의 이 아프리카에 대한 1대1로 사업 확장은 이렇게 아프리카를 아예 속국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만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언제까지나 중국에 의존하고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케냐에서도 그랬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이번 사건은 중국을 향한 역습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도 서서히 아프리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야욕에 대응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제창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워싱턴에서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뛰어든다 그러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역습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